네, 아기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리액트 심화 세션을 맡게 된 강알림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세션에 대해서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오늘 배울 것들은 미니 프로젝트에서 직접 쓰게 될 내용들이니까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먼저 목차는 이렇게 총 3개로 진행을 하는데, 먼저 이제 유즈 스테이트랑 유즈 이펙트를 PBL에서 배운 내용들이죠. 이걸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테일윈드 CSS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엑시오스라고 하는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다룰 겁니다. 이제 엑시오스 같은 경우에는 실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이제 이전 PBL에서 배운 이제 유즈 스테이트와 유즈 이펙트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할 건데요. 유즈 스테이트는 이제 컴포넌트가 기억해야 되는 값을 저장하고 관리할 때 사용하는 후기라고 이제 설명은 되어 있는데, 간단히 생각해서 이제 변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상태값과 그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함수, 그리고 그 변수의 초기값, 이제 상태값의 초기값이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 형태는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면 되고요. 현재 저장된 값이고, 이제 이 함수를 통해서만 이 상태 값을 바꿀 수 있는 상태 변경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값이 바뀌면 이제 컴포넌트가 자동으로 다시 렌더링 되는데, 이것은 이제 아마 더 나중 세션에서 다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값 내용입니다. 코드 예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고요. 이건 간단히 카운트를 올릴 수 있는 버튼에 이제 set 카운트를 이제 연결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일씩 올라가는 그런 유즈 스테이트 예시 코드입니다. 참고로 이제 상태값을 직접 바꾸면 이제 안 되고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상태 변경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변경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유지 이펙트인데요. 유지 이펙트는 이제 컴포넌트가 렌더링 된 이후에 실행되어야 하는 작업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후기입니다. 보통 API에서 데이터 불러오기, 타이머 설정, 이벤트 리스너 추가 등으로 사용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제 사용할 엑시오스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기본 형태는 이렇게 간단한데요. 이제 보면은 실행할 작업이랑 의존성 배열이 있죠. 코드 예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데, 먼저 아까 봤던 유즈 스테이트로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 그리고 유즈 이펙트 안에다가 실행할 함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함수를 이제 상태값에 표시해주는 내용이죠. 변수를. 그럼 아까 봤던 이 의존성 배열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기 의존성 배열이 있었죠.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짚자면, 유즈 이펙트의 두 번째 인자인 이제 대괄호 이 배열을 이제 의존성 배열이라고 부르는데, 이 배열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실행되는 타이밍이 달라집니다. 처음으로 이제 비어 있다면 처음 렌더링 될 때, 아주 간단히 생각해서 페이지가 딱 처음 새로 고침됐을 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만 딱 한 번 실행되고요. 만약에 여기 값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카운트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선언을 해뒀죠. 이때는 이 카운트 값이 바뀔 때마다 이제 여기 있는 이 함수가 실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렌더링 될 때마다 실행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의존성 배열을 생략한 경우인데요. 보통은 잘 안 쓰게 됩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처음 렌더링 될 때, 아니 해당 값이 바뀔 때 명확하게 시점이 정해지는 게 코딩할 때 조금 더 편한 감이 있고,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로직을 짜거나 할 때 더 편할 겁니다. 더 안정적이고요. 참고로 오늘 가장 많이 쓸 패턴은 이제 이 빈 배열을 써서 처음 한 번만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이런 식으로 셋 카운트를 버튼에 연결을 해서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카운트가 바뀌고, 카운트가 바뀌면 이제 이 콘솔 로그 함수가 실행이 되는 그러한 형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테일윈드 CSS 내용인데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걸 쓰려면 프로젝트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프로젝트 세팅을 할 때 바이트라는 걸 쓸 거예요. 이걸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우리는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으로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이트는 그거랑 똑같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보통 빌드 도구라고 부릅니다. 어,
아마 여러분들의 PBL을 보면 이걸 쓴 흔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코드에 이 바이트가 있는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전 PBL을 보시면 아마 이렇게 선언한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이트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이렇게 말고도 아마 요 앞쪽 거까지만 써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npx create byte의 가장 최신 버전을 이 이름으로 만들 건데 템플릿 리액트로 만들 거야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로 이 두 개 코드의 차이는 요 중간에 백이 두 개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거 말고는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용도냐? 여기 보시면 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제 템플릿 리액트 옵션을 이제 자동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선택지가 안 나올 경우에 강제로 불러오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도 나는 싫다. 그냥 이거 쓰고 싶다. 하면은 이제 선택지가 나올 텐데 거기서 오늘은 리액트랑 자바스크립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막 타입스크립트 같은 거 있던데요. 막 그런 거 선택하면 안 되나요? 하면은 자바스크립트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타입스크립트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동해서 이제 똑같이 우리들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했던 거랑 똑같이 이제 npm 인스톨 해주고 그 다음에 서버 실행을 한번 해봐야겠죠? 근데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에서는 npm 스타트로 했었잖아요. 바이트에서는 npm run dev라는 이름으로 이제 서버를 실행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일윈드 CSS를 간단히 설명을 할 건데요. 이거를 도대체 왜 쓰냐? 이게 사실상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 왜 쓰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항상 CSS 파일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거의 클래스 이름도 정해줘야 되고, 임포트도 해줘야 되고, 뭐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나 뭐 HTML 파일에 해줘야 됐죠.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인 경우에는 이제 리액트겠죠. 리액트 할 때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일반 리액트 안 쓰고 HTML 쓸 때는 HTML에다가 임포트 해줘야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컴포넌트가 많아질수록 이제 CSS 파일도 많아지고 클래스 이름 정하는 것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정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어요. 이거 언제 파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해주고 있는 거 너무 불편하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디자인 라이브러리들이 디자인 관리를 쉽게 해주는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들어봤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스타일드 컴포넌트. 왜 이거 안 쓰고 갑자기 테일윈드 CSS 같은 걸 가르쳐 주냐? 라고 하면은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스타일드 컴포넌트도 디자인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게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스타일링 할 때 뭔가 어려운 문법을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안에 선언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CSS 파일을 따로 선언을 안 하고 자바스크립트 파일 안에서 선언을 해서 디자인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에서 다 끝낼 수 있어요. 이제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쓰면 스타일드 컴포넌트 기능상 이제 컴포넌트 자체에 특정 스타일링을 부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성을 더 높일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의 이제 뭐 상태값에 영향을 받는 동적 스타일링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는 요 예시 코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다들 약간 이해가 쉬운 것들 있죠. 요 볼더 레디어스라던가 패딩이라던가. 근데 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보면 좀 이상해요.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간단히 얘기해서 어 요거는 이제 사막연산자라고 하는 친구인데 혹시라도 모르신다면 이참에 배워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주 써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거죠? 백그라운드 컬러. 이제 배경 색깔 바꾸는 거고 이건 컬러는 글자 색깔 바꿔주는 거고 볼더 레디어스는 이제 모서리 같은 거 요런 모서리 있죠? 요런 모서리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패딩은 이제 패딩 요런 느낌이죠? 요런 간격 만들어주는 친구들 이렇게 해서 CSS를 선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 여기 보면 버튼이 두 개나 있죠?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버튼이랑은 약간 좀 달라 보이죠? 색깔도 다르고 일단 글자 색깔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쓰던 그 버튼과는 다른데 뭐가 다르냐? 우리가 기존에 쓰던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요 기본 버튼에
요런 이제 스타일링을 입혀줘서 새 버튼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를 이제 컴포넌트라고 부르는데 이 컴포넌트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여기다가 막 일일이 클래스 네임 해가지고 막 이거 다 CSS 임포트 해가지고 불러오고 했던 내용들을 이제 버튼 하나로만 불러올 수 있어요. 정말 편합니다. 근데 이 편하고 좋은 걸 왜 안 쓰냐? 어,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만드는 그 단체분들이 있어요. 단체분들이 우리 앞으로 유지 보수만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능 개발은 안 할 거고 치명적인 버그나 이제 보안 패치만 최소한으로 하겠다. 아, 쉽게 말해서 더 이상 우리는 발전 안 하고 그냥 유지 보수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쓰는 게 리액트잖아요. 근데 리액트는 계속해서 발전을 합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호환되는 라이브러리가 적극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리액트 환경과의 호환성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새 프로젝트에서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여전히 쓰긴 하지만 다른 것들을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방법 중 하나가 스타일드 컴포넌트 대신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테일윈드 CSS입니다. 간단히 이제 테일윈드 CSS를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 우리 아까 기본 버튼 여기서는 여기다가 요런 디자인 입힌 거를 새로운 버튼으로 선을 해서 썼잖아요. 근데 우리는 테일윈드 CSS에선 기본 버튼 씁니다. 그냥 기본 버튼 불러오던 대로 HTML 태그로 불러오고 클래스 네임 똑같이 있는데 여기 보면 로그인 버튼 있죠. 우리가 항상 쓰는 방법이 이거였죠. 이제 CSS 파일 따로 만들어서 클래스 이름 이제 로그인 버튼으로 정해가지고 불러오기. 근데 테일윈드는 어떻게 하냐? 뭔가 좀 이상하죠? 이상한 막 BG 블루 500 막 이런 거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백그라운드 파란색으로 한 500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요거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텍스트 화이트. 뭘까요? 글자색을 하얀색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이 버튼 안에 있는 이 글자색, 로그인이랑 글자색이 나중에 파랑, 파란색 배경에 이제 하얀색 글자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축약어를 써서 CSS를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CSS의 속성들을 이미 좀 잘 터득을 했다. 이미 다 안다. 나는 뭔지 이미 이제 눈 감고도 치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편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 이전에 이제 설치하는 방법을 간단히 짚고 설명할 건데요. 이제 바이트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는 아까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아니고 그 바이트로 만들었다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이트를 만들면 항상 이게 있습니다. 바이트 config.js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아래처럼 수정을 해주면 되는데 요거랑 요거가 추가된 겁니다. 요 테일윈드 CSS 관련된 임포트랑 함수가 추가가 된 거고 그리고 index.css 파일 열어서 싹 다 지우면 됩니다. 싹 다 지우고 요거 하나만 추가해주면 됩니다. 아까 제가 이거 클래스 이거 다 어떻게 외우냐 이거 뭐 내가 아직 CSS 다 모르는데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라는 거냐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제 CSS 공식 문서가 따로 있습니다. 아마 클릭하면 이제 요 URL 뜨죠. 여기 들어가시면 공식 문서에서 원하는 특성 이름을 검색하면 어떤 클래스를 쓰면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걸 이제 모아뒀는데 여기 들어가기 약간 내가 귀찮다 하면은 요번 실습 때는 여기를 참고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레이아웃에 쓰는 것들 이제 이 의미는 원래 이제 우리가 CSS에서 썼던 그대로입니다. 뭐 세로 정렬, 가로 정렬, 세로 중앙 정렬, 뭐 가로 중앙 정렬, 뭐 크기, 여백 텍스트, 배경색이랑 텍스트 색깔, 테두리 모양 이런 것들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상한 단위가 있어요. REM이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단위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픽셀을 주로 썼겠지만 픽셀 말고 이제 HTML 쪽이나 아니면 프론트엔드에선 다양한 단위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여기 보면은 퍼센트도 있고 VH라는 것도 있고 REM도 있죠. 이게 다양한 단위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약간 섭씨와 하씨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다양한 단위일 뿐이에요. 결국에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인 얘네들은 다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게 싫다, 픽셀로 쓰고 싶다 하면 픽셀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이따 뒤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 이렇게 라지로 쓰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손에 익으신 대로 쓰시는 게 편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끊고 실제 실습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빈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지금 터미널 똑같이 켜주면 되는데 지금 보면 이상한 오류 떠 있죠? 이런 오류가 뜨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주. 그러면 여기 세모 버튼을 눌러서 커맨드 프롬프트를 열면 오류 안 납니다. 이걸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바이트 프로젝트 만들어야 됐었죠? 바이트 프로젝트 가져옵시다. 저는 이 아래 걸 쓸게요. 위에 걸 쓰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걸 쓰셔도 됩니다. 네, 이런 인스톨 어쩌고저쩌고 스타트 나오 지금 당장 다운 할 거냐라고 나오는데 예스 눌러주고 엔터 치시면 바로 시작됩니다. 네. 지금 이제 다운 다 됐고 이쪽에 이제 노드 관련된 파일들이 쫙 나와 있죠. 이제 우리가 다운받은 프로젝트, 리액트 프로젝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이제 클릭해주면 창이 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이트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잠시 내려놓고 이제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 새로운 거 추가해 줍시다. 새로운 거 추가해 주는데 커맨드 프롬프트로 추가를 해주고 이제 아까 CD로 안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여기서 npm 인스톨해서 혹시라도 다운 안 된 패키지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데 다운 됐다. 그런 거 없다. 잘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제 테일윈드 CSS를 다운을 받아봅시다. 해당 내용 복사하셔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고요. 네, 다운이 완료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요거 수정해줘야 된다고 했죠. 통째로 복사를 해서 여기 보시면 바이트 config.js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통째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꼭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저장 안 되면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저장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 인덱스 CSS 지우고 얘 하나만 입력하면 된다고 했죠? 가봅시다. index.css 가서 딱 지우고 그 다음에 저는 다른 정리들도 좀 해줄게요. 그냥 안 쓰는 내용들. 안 쓰는 내용들. 약, 네. 그리고 오류 수정해주고 안녕 하면은 이것도 안 쓰니까 일단 지워놓겠습니다. 그리고 가보면 안녕 써있죠. 그럼 이제 요거를 간단히 실습을 해보자면 아까 여기 있던 요 버튼을 한번 써볼게요. 로그인 버튼을 만드는 거. app.js에 안녕 대신에 요걸 써줍시다. 그러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라면 파란색 버튼에 이제 파란색 배경에 흰 글씨에 이제 로그인 버튼이 약간 동글동글한 친구가 생겨야겠죠? 생겼는지 볼까요? 여기 생겨있네요. 너무 딱 붙어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약간 모서리가 동글동글해진 로그인 버튼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테일윈드 CSS까지는 완료를 했고요. 이제 엑시오스를 해야 되는데 잠깐 쉬고 오셔도 됩니다. 요거 내용 좀 길어요. 네, 잘 쉬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엑시오스가 그래서 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패치를 이미 배웠을 거예요. 패치로 이제 PBL에서 배웠을 겁니다. 이걸로 이제 get 형식으로 배우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걸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엑시오스가 도대체 뭐냐 하면은 패치와 동일한 역할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다만 이제 코드를 좀 더 간결하게 작성을 할 수도 있고 에러 처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뭐 그 외에도 좀 더 다양한 장점들이 있지만 요즘은 패치를 안 쓰고 엑시오스만 씁니다. 사실 엑시오스 말고 이 다음에 다른 라이브러리도 있긴 한데 그거는 좀 더 여러분들이 성장을 한 뒤에 사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패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에러 처리나 캐치 이런 식으로 해줬는데 엑시오스는 get하고 그 다음에 실행해줄 내용 그리고 캐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간결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게시라고 명확하게 가지고 오고 있죠. 정리하자면 이제 엑시오스는 패치에서 좀 귀찮은 부분들을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제이슨 변환 여기 보면 자동으로 안 해주고 있죠. 그렇지만 여기는 자동으로 해줍니다. 뭐 요청 헤더 설정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토큰 같은 것들을 쓰게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후에 다룰 건데 그때 일일이 이제 써야 되는 내용들을 자동으로 이제 설정도 해주고 그리고 에러 처리도 자동으로 감지를 해주고 뭐 코드 길이가 좀 짧아진다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엑시오스를 직접적으로 써볼 건데 아까 테일윈드 썼던 그 프로젝트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요거 명령어 입력하시거나 복사해서 똑같이 다운로드 해주면 되고요. 위치는 똑같이 리액트 아까 EX 만들었던 그 파일 안에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할 파일에서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여기서 쓸 거니까 쓰기 전에 참고로 방금 쓴 건 단축키입니다. 화살표 함수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RAFC라고 치면 여기 나오죠. React Arrow Function Component입니다. 여기 잘려서 안 보이는데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담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개발을 조금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API 키 관리법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가끔 보면 심심치 않게 뭐 토큰 키가 유출이 돼서 뭐 과금이 엄청나게 많이 됐네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 나올 거예요. 그 이야기가 다 이거 API 키 똑바로 관리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코드 안에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긴 해요. 근데 그러면 위험해요. 왜냐? 여러분들 이제 깃허브에다 올리면 깃허브에 다른 사람들이 올린 내용 그대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쓰는 API 키가 뭔지 다 보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깃허브에다가 자기 로그인 비밀번호를 올려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드를 올리는 순간 API 키도 다 올라가고 그러면 누가 내 키를 마음대로 갖다 쓰거나 과금을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 변수라는 걸 쓸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요 .env 파일을 쓸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어, 프로젝트 이제 루트 경로 아까 우리가 봤던 것 중에는 그 바이트 config.js가 있었죠. 그거랑 동일한 레벨의 이제 환경별 파일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API 키처럼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는 값들을 이제 이 파일에 보관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수 선언을 해준 다음에 쓰게 되는데 이제 바이트 프리픽스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프리픽스가 뭐냐면 그냥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나 바이트에서 쓸 거야 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env를 파일을 열고 이제 아래처럼 작성을 하면 되는데 이거 좀 이따가 실습할 때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nv 파일 안에는 뭐 다운표나 뭐 세미콜론 같은 거 안 씁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드에서 불러오는 법은 우리 아까 이렇게 바이트 API 키라고 했잖아요. 그거 똑같이 이런 식으로 import meta env byte API 키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나는 바이트 같은 거 쓰고 싶지 않아.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쓸 거다 하면은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바이트가 아니라 리액트 앱으로 프리픽셀을 붙여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it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Git ignore env 파일을 꼭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난 Git ignore가 뭔지 모르는데요 하시면 여기 보시면 이거 있죠.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바이트든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든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좀 이따가 저희가 env 파일 만들고 여기다가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깃허브에 안 올라가면 도대체 이거 키 같은 건 어떻게 공유를 하냐? 그러면 별도로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카톡이나 아니면 뭐 나는 쪽지를 적어주고 싶어 하면 쪽지로 적어주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기세 안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외부인에게 노출만 안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아볼 건데 우리 PBR 때 본 친구죠? 아싱스 어웨이트 요거랑 같이 씁니다. 똑같이 쓰는데 유지 이펙트랑도 같이 씁니다. 아까 봤죠? 유지 이펙트 어떻게 같이 쓰냐? 요 유지 이펙트에 아까 봤죠? 이게 뭐였죠? 의존성 배열이에요. 빈 배열로 두는 이유는 처음 렌더링 때 할 때만 실행되기 위해서 빈 배열로 둡니다. 여기 보시면 요 중괄호 있죠? 요 중괄호 아니고 요 중괄호네요. 요거랑 요거 사이에 실행될 함수 넣어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럼 실행될 함수는 이만큼이 실행될 거예요. 언제? 처음 렌더링 될 때 한 번. 그래서 처음 렌더링 될 때, 새로 고침됐을 때 패치 데이터라는 거를 이제 불러올 건데 이 패치 데이터가 뭐냐? 아싱스 있고요. 트라이는 뭐냐? 오류 감지용입니다. 오류 감지용이고 리스폰스 받아올 건데 어디서 받아와요? 여기서 받아올 거예요. 파란스가 뭐냐? 아까 저희가 막 보면은 헤더가 어쩌고 저쩌고 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요청 헤더 설정. 요거랑 연관 있는 친구입니다. 사실 얘는 헤더는 아니고 바디라는 친구긴 한데 사실 엄청 자세히는 지금은 다루지 않을게요. 조금 더 사실 자세히 얘기를 하자면 헤더라는 친구랑 바디라는 친구로 나눠져 있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머리고 몸통이에요. 몸통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담습니다. 이런 식으로 API 키를 여기다 담을 수도 있고 헤더에도 담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여기 파람스라고 하는 변수에 넣었기 때문에 위치상 여기 바디에 넣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API들마다 달라요. 누구는 헤더에 넣으라고 하고 누구는 바디에 넣으라고 하고 누구는 이렇게 파람스에 넣어서 넣으라고 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런 API 연동할 때는 그 문서들이 있을 거예요. API 연동을 돕는 문서들이 있을 텐데 설명하는 문서들을 꼭 잘 읽고 연동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코드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란스에다가 이제 API 켜 넣어주고 이게 이제 동작을 하면은 이제 데이터에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데이터냐? 이 리스폰스가 제이슨 구조라고 했잖아요. 제이슨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시면 음, 조금 있다가 실습 때 제이슨으로 파일 받아오는 게 있거든요. 그때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이슨 안에 있는 이 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이 데이터만 셋 데이터로 데이터에 저장을 해주고 이 데이터를 이쪽에다가 표시를 해주는데 여기 또 물음표 나왔죠? 3학년산자라고 했었죠? 이게 간단히 뭐냐면 요 왼쪽에 있는 친구 기준으로 얘가 값이 있으면 널 값이 아니면 그러니까 true의 값이면 요 내용 표시가 되고 값이 없다 아니면 뭐 false다 하면은 이 내용 표시가 됩니다. 간단하죠?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상한 게 유지 팩트에서 왜 지금 아싱스 바로 안 쓰냐? 왜 여기 쓰? 여기다 바로 쓰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조금 심한 내용이긴 한데 유지 팩트는 반환값으로 클린업 함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싱스함스는 항상 프로미스를 반환하기 때문에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 예시처럼 내부에 따로 선언을 하고 호출하는 패턴을 사용해야 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얘는 항상 아싱스함스는 항상 뭔가의 결과값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결과값? 나 그런 거 안 받아줄 건데? 하기 때문에 오류가 난다는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리액트 공식 문서에 가셔서 유즈 이펙트를 배워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공식 문서 링크도 드리겠습니다. 더 공부해보고 싶다면.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할 건데요. 단기 예보 API 연동해보기를 할 겁니다. 제가 디스코드에 이거 API 키 발급받아 주세요 라고 했는데 안 받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받아와 주세요. 참고로 이거 키 발급 후 실제 사용 가능해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뭔가 처리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API 키를 발급받았다는 조건 하에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제 요청 정보를 여기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API 키를 이제 우리가 부를 때 아까 보면 파란스 이런 거 넣으라고 했잖아요. 뭐 넣어요? 라고 물어볼 때 이런 거 넣어서 보내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보면은 인증키 넣어주세요. 한 페이지에 결과 몇 개 띄울지 얘기해주세요. 근데 그 페이지를 몇 개 부를 건지 얘기해주세요. 응답 자료 형식. 여기 보면 XML 있고 JSON 있고 한데 디폴트는 XML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JSON 쓸 겁니다. 좀 이따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발표 일자, 발표 시각, 예보 지점, 좌표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날짜에 관련된 내용과 이제 위치 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날씨를 받아보려면 당연히 우리가 날씨 검색할 때도 지금 오늘이 몇 시 몇 분이고 그리고 내 위치가 어딘데 지금 날씨를 보려면 당연히 내가 지금 있는 위치와 날짜, 시간 알아야겠죠. 어제 날씨를 보고 싶다면 만약 이제 발표 일자를 어제로 바꾸면 되는 것이겠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청 파라미터 뭐 보내야 되냐. URL 보내야 될 거고요. 응답 형식 JSON으로 보낼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 데이터 포털에서 발급받은 인증키 필수로 넣어주셔야 되고 한 페이지 결과 수 필수인데 꼭 오일 필요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 읽어보시면 제가 이거 넣어놨거든요. 이거는 이제 단기 예보 조회 서비스 가면 있는 내용인데 제가 미리 다운을 받아서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드리는 거라서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하루나 아니면 특정 시간마다 보낼 수 있는 요청 건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최대 뭐 100건까지 아니면 1000건까지 받아볼 수 있는데 여기다가 페이지 번호 하나에다가 나 1000개 다 받을 거야 하면은 두 번째 요청 넣을 때는 너 오늘 한도 다 썼는데 안 받아줄 거야 라고 하면서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작은 숫자로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응답 자료 형식의 경우에는 이제 제이슨 아까 기본은 XML이라고 했는데 우린 제이슨 쓸 거기 때문에 제이슨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발표 일자 필수입니다. 보통 한 3일 정도까지는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땐 12일이었는데 제가 지금 이걸 찍을 때는 18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18일로 해주시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발표 시각. 발표 시각의 경우에는 요것 중에 하나만 입력 가능합니다. 왜냐면 발표 시간이 이거밖에 없어요. 1시간마다 하는 거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정해진 시간에만 발표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보 지점 XY 좌표인데 당연히 요거는 이제 요것도 이제 요 zip 파일을 가보시면 엑셀 파일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어떤 좌표를 입력했을 때 어떤 지점이 나오는지가 나옵니다. 근데 일단 전 기본값을 쓸게요. 그리고 env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요걸 지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인증키 받을 때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인코딩이 있고 디코딩이 있을 거거든요. 참고로 여기서 얘기를 해주기를 잠시 제 거를 보여드리자면 데이터 활용에 만약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신청을 했다면 여기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승인돼 있죠?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인증키가 두 개가 있어요. 어떤 거 써야 되냐? 근데 여기 보시면 API 환경이나 호출 조건에 따라서 인증키가 적용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디코딩, 인코딩 된 인증키를 각각 적용해보면서 동작 가능한 거를 이제 사용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도 너네 환경을 모르니까 둘 다 써보고 되는 걸 써란데 일단 제가 테스트 했을 때는 인코딩 키가 동작을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인코딩을 쓰시면 동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거 복사를 해놓고 이제 이걸 작성을 해볼게요. 아까 env 파일 어디에 만들어야 된다 했죠? 루트 폴더에 만들어야 된다 했죠? 루트 폴더 위치를 모르겠다. 요 리듬이나 뭐 바이트 config.js 요거랑 동일 레벨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간단히 얘기해서 요 같은 선상에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붙여놓고 아까 발급받은 인증키 있죠? 발급받은 인증키도 이제 넣어주고요. 꼭 저장해주고 이제 또 뭐 해야 되죠? git ignore 꼭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env 이렇게 쳐주면 설정이 됐어요. 아무런 표시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git init을 치면 여기에 막 갑자기 막 파란 불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얘만 파란불이 안 들어옵니다.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파란불이 들어와요 라고 하면은 이제 git이 나 이거 나중에 git 웹서버에 올릴 거야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env 꼭 추가를 해주고 저는 지금 일본 서버 켜져 있죠? 이런 환경 변수 설정해 준 다음에는 꼭 이런 서버 꺼주셔야 됩니다. 서버 어떻게 끝나요? 컨트롤 C 누르고 지금 생략이 됐는데 요거 Y 누르고 엔터 치면 알아서 꺼집니다. 그래서 꺼주시고 다시 켜고 싶으면 이제 아까 뭐라고 했죠? npm run dev라고 했죠. 오류가 나네요. 왜냐면 지금 보면 세션인데 세션에는 없거든요. node.js 파일이 없기 때문에 npm? 나 그런 거 모르는데? 라고 해서 오류 난 거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제 리액트 EX로 이동을 해서 npm run dev 해주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것까지 확인을 해주고 본격적으로 실습을 할 건데 이거를 일단 일일이 치진 않고 복사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만들어둔 이 weather.jx 있는데 없는데요 하시면 여기다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어디 만드냐? srg라는 이 폴더 안에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app.jsx랑 동일 레벨입니다. 여기에 이거 딱 지우고 만들어줄게요. 엑소스 있죠? 유즈 스테이트 있고 유즈 이펙트 있고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일단 아이템 제가 왜 이걸 아이템이라고 했냐면 나중에 여기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너무 헷갈릴 것 같아서 일부러 아이템즈라고 했는데 난 아이템즈가 싫어요. 데이터로 할 거예요. 아니면 나는 뭔가 다른 값으로 하고 싶어요. 내 이름으로 하고 싶어요. 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변수 이름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하시고 유지 이펙트인데 우리 일단 확인부터 해볼까요? 의존선 배열 비어 있죠? 그러면 새로 고침할 때마다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가면은 꼭 새로 고침이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 컴포넌트 하나만 app.jxx에 렌더링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빈 배열로 해주시면 이제 새로 고침할 때마다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함수 선언해주고 asyncs 있고 요 중괄호에 try 여기 있죠? 에러 캐치용입니다. 에러 나면 여기서 이제 나중에 캐치 부분에서 너 에러 났어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response라는 변수에다가 요 get에 대한 결과를 이만큼에 대한 결과 있죠. 여기서 이만큼의 결과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get 넣을 때 URL 넣었어야 됐죠. URL 넣었는데 아까 보시면 제가 import meta env 하고
이렇게 바이트 API URL 해가지고 선언해줬었죠. 사용해야 되는 URL. 요거를 가져다가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바디 부분에 파람스 해서 우리 아까 꼭 써줘야 된다는 내용도 있었죠. 네, 이 내용들 써줘야 된다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코드로 옮긴 겁니다. 해서 서비스 키 불러오고 있고요. 이제 한 페이지 몇 개 받아올 거야? 5개 받아올 거고요. 페이지 그래서 몇 개 요청할 거야? 하나 요청할 겁니다. 데이터 타입은 기본으로는 XML인데 저는 이제 JSON 파일 쓸 거고요. 그리고 베이스 타임은 오늘 날짜로 바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18일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10시긴 한데 저는 오늘 아침 거 받아보겠습니다. 아침 5시 거로 해볼게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 불러와야겠죠? 요 내용 지워주시고 app.jsx입니다. 여기 가셔서 요 꺽쇠 가로 열고 이제 W 하면은 여기 이상한 거 이런 거 떠요. 안 뜨신다면 이제 뭔가의 설정이 저와의 그 VS 코드 설정이 다른 거기 때문에 임포트를 수동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마 네 어떻게 써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이거 쓰시면 될 거예요. 전 자동 완성해서 지금 떠버렸는데 이 내용 아마 그대로 치시면 요 동일 선상의 레벨에 만든 게 맞다면 이 그대로 치시면 잘 동작을 할 겁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왜 아무것도 안 떠요? 라고 하면은 개발자 도구 혹시 알려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나요? F12 누르면 열립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웨더라는 게 없다. 왜냐? 보시면 알겠지만 오타가 났죠? 이러면 당연히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오타 고쳐줬고 지금 보면 unauthorized가 떴네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실행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바꿔주면 돼요. env 파일 가서 이거 바꿔줄게요. 하고 아까 뭐라고 했죠? env 같은 환경 묘수 바꾸면 서버 껐다가 다시 켜주면 됩니다. 다시 가볼게요. 자, 지금은 잘 떴죠? 항상 이렇습니다. 제가 분명 테스트할 때는 인코딩 키가 동작을 하는 걸 환기를 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요 창 키는 방법 다시 얘기를 해드리자면 여러분의 키보드에 보면 F12가 있습니다. 그 F12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 커서를 누르시면 여기 검사라고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똑같이 요 창이 뜹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웨더에서 콘솔 로그 찍는다고 했죠? 요거 왜 찍었냐? 내가 데이터를 제대로 받아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해서 이걸 찍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처럼 막 에러가 막 뜨면 에러 떴다고 확인하는 용으로 이제 콘솔 로그를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스폰스 데이터, 리스폰스 바디, 아이템즈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제이슨을 아시는 분들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거예요. 리스폰스 안에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 안에 레스폰스가 또 있고 그 안에 바디 있고 아이템 있고 근데 이거를 눈으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에 보시면 네 여기 이렇게 떴죠. 여기 보시면 처음엔 이렇게 와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야? 왜냐면 지금 리스폰스 그대로 찍은 거든요. 이거 전수 받아온 거 그대로 찍는데 화면에 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안에 리스폰스 있고 리스폰스 안에 바디 있고 바디 안에 아이템즈 있고 아이템즈 안에야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다 찍어주는 겁니다. 다 코드로 작성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리스폰스 안에 데이터 있고 데이터 안에 리스폰스 있고 리스폰스 안에 바디 있고 그 안에 아이템즈 있고 그 안에 있는 아이템을 가져올 거예요. 해서 그 내용을 가져와 주면 이제 새로 고침을 해주면 일단 예쁘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이 내용 그대로 저장을 할 거니까 여기에다가 데이터라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여기 set 아이템즈를 통해서 이 아이템즈에 넣어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저는 이거를 쳤는데 요 콘솔 로그도 안 되고 뭐 set 아이템즈도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함수를 선언을 한 겁니다. 이만큼을 선언을 해둔 거고요.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선언해 둔 거고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 캐치 내용까지 선언을 해 둔 거고 그리고 선언만 하는 게 아니라 실행도 시켜줘야죠. 여기서 여기 실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빈 의존성 배열 그리고 이게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두 번째 챕터에서 얘기했던 테일윈드 CSS를 이용해서 이제 디자인을 해준 겁니다.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확장 부분. 요걸 설치해둬서 이렇게 뜨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라운드 XL이라는 건 얼마 정도의 값이냐? 12픽셀 정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0.5 REM인데 이제 12픽셀 정도가 된다. 라는 거예요. 아, 나는 싫은데? 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해볼까요? 스몰 텍스트 사이즈는 이제 한 14픽셀 정도 된다. 나는 근데 14픽셀 싫어. 하면은 제가 아까 인덱스에다가 넣어서 바로 얘기해 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해하기 쉽게 바로 90픽셀도 해봅시다. 이러면 화면에 가보면 엄청나게 커졌죠? 90픽셀짜리의 이제 그 사이즈인 거고요. 아까 같은 14픽셀로 만들어줘 봅시다. 하면 여기 있는 내용이랑 여기 있는 내용이랑 똑같죠? 이 내용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텍스트 스몰 여기 있죠? 그래서 얘를 14픽셀로 쓰시거나 아니면 스몰로 축약으로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태그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클래스 네임 안에다가 써주면 이제 CSS를 적용을 해줄 수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패치를 썼으면 아마 알 수도 있는데 이 아이템즈에다가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저장을 했냐면 이 내용들을 저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카테고리를 가져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카테고리 요거 갖고 올 거고요. 그리고 요 밸류 가져올 거야 하면은 요 밸류가 여기 있죠? 요 밸류 갖고 올 거고 그리고 타임 가져올 거야 하면은 여기 타임 있죠? 요거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3개밖에 없냐? 왜냐면 제가 3개만 잘라와 라고 슬라이스로 해줬고 맵은 뭐냐? 잘라온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할 내용들을 여기다가 적어준 겁니다. 사실 이거 안 하고 일일이 다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요 내용이죠. 요 내용에 대해서 하나만 해볼까요? 하나만 잘라와 봅시다. 하고 저 키 같은 경우에는 맵을 쓸 때 필요한 거여서 필요 없고요. 요 클래스 네임만 가져와 봅시다. 하고 여기다가 우리 아까 어디에 저장했죠? 아이템에 저장했었죠. 우리 아이템즈. 아이템즈에서 중괄호 열고 아이템즈 해주면 여기에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5개 나왔잖아요. 이 5개 넣은 거 통째로 배열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아마 접근을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오류가 났네. 오류가 났네. 자,
이렇게 가져올 수 없대요. 왜 가져올 수 없을까요? 표시를 못하기 때문이겠죠. 하고 여기다가 카테고리 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왜 오류가 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동기, 비동기를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최초의 아이템즈는 빈 배열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빈 배열로 선언을 해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빈 배열인데 빈 배열의 첫 번째 값을 받아오고 거기 있는 카테고리를 불러와라고 하니까 얘가 빈 배열인데?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없어. 하고 거기 카테고리 같은 거 없어. 하고 이제 오류를 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추가를 해주면 잘 뜹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이게 있으면 카테고리 불러와 라는 내용. 그래서 지금 가면 잘 뜨죠? 이런 동기, 비동기 처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까처럼 막 오류가 뜨거든요? 아까 오류를 혹시 다시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런 거 없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 그래? 그럼 내가 비동기 처리해줄게 라고 하면은 잘 뜨죠?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제 불러올 수 있고요. 요 아래 내용도 똑같습니다. 요거 위에는 3개, 아래는 2개 불러올 뿐이에요. 사실 2개가 아니고 나머지 3개 다 불러오라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여기 저희가 5개 불러왔기 때문에 여기는 2개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5개 말고 6개 불러왔으면 6개가 떴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응답 데이터 값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 하시면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예보 항목, 예보값, 예보 날짜, 예보 시각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저는 이 파일 구조를 모르겠습니다. 하면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아까 인코딩 안 됐죠? 그래서 만약 난 인코딩이 안 되는데요 하시면 디코딩 키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트 컨피그 바꿔주셔야 되고요. index.css 바꿔주셔야 되고 그리고 weather.jsx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복잡 정확히 하시면 되고 요것도 요거 그대로 복잡 정확히 해주시면 잘 동작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는 우리가 get을 쓰는 방법을 배웠는데 포스트는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할 때 씁니다. 아마 배치 때는 안 배웠을 거예요. 배치 되는 게 아마 get이었을 거기 때문에 포스트는 처음이실 텐데 이제 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쓰고 이제 뭐 로그인, 회원가입, 뭐 게시글 작성 이럴 때 포스트를 씁니다. get이랑 다른 점은 이제 두 번째 이제 객체 형태로 보낼 데이터를 담는다라는 겁니다. 아까 파라미터 붙였죠? 그거랑 다르게 여기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포스트 보내고 이런 식으로 객체 형식으로 데이터를 담아줍니다. 지금 보면 아이디 패스워드 있는 거 보면 로그인 창이겠죠? 여기 로그인도 있고 여기는 똑같이 이제 HTML 태그로 작은 부분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 부분입니다. 아싱스 여기 돼 있고 요거 맨 아니면 폼 제출 때마다 새로 고침이 돼버리면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막 요청이 여러 번 보내질 수도 있고요. 요청이 보내졌는데도 로그인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렉이 엄청나게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 렌더링 되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느려지거나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 새로 고침 방지를 넣어주곤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버로 아이디, 패스워드 보내서 정상적으로 보내졌으면 이제 성공이 뜨는 거고 에러가 떴으면 에러 발생, 로그인 실패라고 뜨는 겁니다. 이거는 따로 실습을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서버가 없어요. 제게는 지금 백엔드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 설명하고 끝날 건데요. 제출 기간은 24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 일요일까지죠. 이제 과제 내용은 오늘 배운 엑시오스랑 유지 이펙트랑 ENV를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공공 데이터 API를 연동해 보는 게 과제입니다.
오늘 실습에서는 아까 보면은 날씨 단기예보 이거 썼잖아요. 이거 말고도 여기에 되게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특히 여기 중에서 오픈 API 쓰셔야 됩니다. 파일 데이터 쓰시면 안 돼요. 오픈 API 이런 거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거 조회하는 서비스인데 이런 거 연결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거 있죠. 뭐 나는 단기 예보는 이미 해봤으니까 중기 예보도 해보겠다 해도 되고 여기 보시면 뭐 재무 정보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고요.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서 카테고리로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봤던 이런 검색창에 검색을 하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오픈 API 이쪽 선택해서 신청하고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API를 고르고 API를 연동을 하고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근데 이 출력한 걸 그냥 보여주지 마시고 테일윈드를 이용해서 출력 화면을 꾸며주세요. 최소 3개 이상의 태그의 스타일을 적용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최소 3개에다가 이제 디자인을 적용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API를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관심 있는 키워드 검색하셔도 되고 아까처럼 그 지금 인기 있는 데이터 요거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카테고리에서 설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오픈 API 선택해 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이제 과제 수행 힌트를 제가 좀 남겨놨는데 이 API 연동 흐름을 그대로 참고를 하면 될 겁니다. 이제 API 활용 신청을 해서 서비스 키를 발급하고 이 env 파일에 API 키 저장하고 get 요청으로 데이터 불러오고 이거를 juState로 변수값 상태값에 저장을 해주고 이제 화면을 1차로 출력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그 화면에 출력한 내용에 대해서 테일윈드로 스타일을 적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API마다 응답 구조가 다 다르거든요. 아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응답 구조가 이런 형식이었잖아요. 근데 다른 API 같은 경우에 응답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스폰스 데이터로 먼저 어떤 데이터가 어떤 구조와 형식으로 오는지 확인을 하고 필요한 값을 꺼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GitHub 레포지터리 새로 생성해 주시고 과제 폴더 전체를 하는데 여기 써있죠. env 파일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API가 올라가면 안 돼요. 참고로 이 경우에는 제가 안 받아줄 겁니다. 다시 해오셔야 돼요. 절대로 안 받아줄 겁니다. 다시 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env 파일을 빼고 이제 레포지토리에 이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 리드미 폴더가 있어요. 리드미 파일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거든요. 이거를 여기서 수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PBL 낼 때 .md 파일 수정해 보신 적 있죠? 거기에다가 매번 실행 결과 사진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실행 결과 화면 이런 거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포지토리 주소를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이고요.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 만약 과제 중간에 뭔가 문의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세션 자료를 보고 지금 제가 이걸 녹화 영상으로 올리고 있는데 녹화 영상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저에게 DM이나 카톡을 주셔서 이제 저에게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따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